서울의 심장부 명동의 번화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인파와 활기로 넘쳐 흘렀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호객 행위, 그리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도시의 생생한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김민서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작은 떡볶이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노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매콤달콤한 떡볶이 냄새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들었다. 민서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수수한 옷차림에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녀를 주변의 풍경에 완벽하게 녹아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무심한 듯 보이면서도 그 안에는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관찰력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떡을 썰고 양념을 섞고 손님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모든 동작은 수천 번 반복한 기계처럼 정교했다. 그것은 단순히 장사에 익숙해진 것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한유진. 대한민국 최정예 비밀 안보조직 밤그림자의 전설적인 요원이었다. 3년 전 조직 내 배신자의 함정에 빠져 동료이자 스승이었던 지휘관을 잃고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채 도망쳐야 했다. 공식적으로 한유진은 작전 중 사망 처리되었다. 그녀는 과거를 지우고 김민서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며 배신자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쫓고 있었다. 이 분비는 거리의 노점은 그녀에게 완벽한 은신처이자 세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감시탑이었다. 그날도 민서는 여느 때와 같이 묵묵히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시간 갑자기 노점 근처에서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가 들려왔다. 끼익,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민서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손수레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갓 끓고 있던 떡볶이 냄비가 엎질러져 검은색 최고급 세단의 앞 범퍼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은 값비싸 보이는 차와 초라한 노점을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다. 저 차 수리비만 해도 저 여자 전 재산을 털어도 모자라겠네. 쯧쯧쯧 불쌍해서 어떡해. 민서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의 손수레는 주차금지 구역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고 운전 부주의의 책임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훈련된 감각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세단은 갑자기 방향을 튼 것이 분명했다. 마치 손수레를 일부러 겨냥한 것처럼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숨막힐 듯한 위압감을 풍기는 남자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체격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흐트러짐 하나 없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조각상처럼 차갑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천무그룹의 총수 권태무였다. 권태무는 붉은 떡볶이 국물로 얼룩진 자신의 차를 잠시 내려다본 후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민서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아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서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상황을 분석하는 냉철한 이성이 담겨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권태무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자신의 앞에서 이토록 평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비서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 민서에게 달려왔다. 이봐요.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차가 어떤 차인 줄 알기나 해요. 당장 총수님께 사과하고 수리비는 어떻게 변상할 건지 똑똑히 말해요. 비서는 흥분해서 소리쳤지만 권태무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여전히 민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 여자 무언가 다르다. 평범한 노점상이라고 하기에는 눈빛이 지나치게 대담하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다. 위기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저 침착함은 일반인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종류의 것이었다. 수리비는 필요 없다. 권태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말에 비서와 구경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민서가 되물었다. 권태무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자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그녀의 매캐한 음식 냄새가 묘하게 뒤섞였다. 나와 결혼해 줘야겠다. 정적이 흘렀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비서는 입을 떡 벌렸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민서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놀라움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잘못 들었습니다만, 아니 제대로 들었다. 권태무는 지극히 진지했다. 지금부터 24시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할아버지의 유언이었지. 30살 생일 전까지 결혼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천무그룹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가고 나는 빈털터리로 쫓겨난다. 그리고 내 30살 생일이 바로 내일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황당무계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길거리 노점상에게 다짜고짜 청혼을 하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민서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이것은 함정인가 아니면 단순한 미치광이의 헛소리인가 하지만 그녀의 정보망은 권태무 회장의 유언에 대한 소문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의 절박한 마지막 발악일 수 있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주변에 결혼할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요. 정략 결혼 상대는 있었지. 하지만 그녀는 방금 다른 남자와 외국으로 도망쳤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른 여자를 구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해. 그런데 마침 당신이 내 차에 부딪혔군. 그의 말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듯 들렸지만 민서는 그의 눈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었다. 그는 단순히 눈앞에 나타난 아무 여자를 붙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선택한 것이다. 그녀의 침착함, 대담한 눈빛. 그는 그 짧은 순간에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이 미친 계획에 동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민서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졌다. 권태무의 아내가 된다는 것. 그것은 천무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녀가 쫓고 있는 배신자 윤성호. 그는 현재 천무그룹의 핵심 임원이었다. 3년 동안 어둠 속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권태무의 아내라는 신분은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접근 권한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컸지만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것도 명확했다.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다시 없을 기회였다. 좋습니다. 결혼하죠. 민서의 대답은 빠르고 단호했다. 이번에는 권태무가 놀랄 차례였다. 그는 그녀가 적어도 몇 시간은 고민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혹은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도망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말해봐. 첫째, 이 결혼은 철저한 계약 관계입니다.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가 원하는 때에 이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제가 당신의 아내로 있는 동안 저의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선지급해 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에 저도 제 인생을 거는 것이니 이 정도는 받아야겠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당돌했지만 동시에 지극히 논리적이었다. 권태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 조다.
전부 수용하지. 계약서는 변호사를 통해 바로 준비시키겠다. 지금 당장 가지. 권태무가 몸을 돌려 차를 향했다. 비서는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잠시만요. 민서가 그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쓰러진 손수레로 다가가 아직 깨지지 않은 식재료와 장비들을 능숙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건 제 전 재산입니다. 버리고 갈 수는 없죠. 그녀의 행동에 권태무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수십조 자산가의 아내가 되기 직전인 여자가 낡아빠진 손수레와 몇 푼 안 되는 식재료를 챙기고 있었다. 그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현실적이었고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비서에게 눈짓했다. 저것들 전부 깨끗하게 처리해서 저택으로 가져와. 비서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몇 년간 생활했던 이 거리와 노점을 둘러보았다. 짧은 작별 인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런 미련 없이 돌아서서 그녀를 새로운 운명으로 이끌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며 혼잡한 명동거리를 빠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떡볶이를 팔던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차에 올라타 결혼하러 가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거리에 있던 그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차 안에서 민서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유진으로서의 삶이 막을 내리고 김민서로서의 삶도 끝났다. 이제 그녀는 권태무의 아내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가장 위험한 무대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과 미지의 미래에 대한 긴장감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권태무의 차는 서울의 교통체증을 유령처럼 빠져나가 강북의 부촌 평창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낙선제 레샨자이라는 이름이 붙은 권씨 가문의 본가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전통적인 한옥의 미와 현대 건축의 미니멀리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요새이자 왕국이었다. 높은 담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외부 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그곳은 권태무가 지배하는 작은 세상이었다. 차가 부드럽게 정문으로 들어서자 훈련된 경호원들과 사용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고개를 숙였다. 민서 아니, 이제는 한유진으로서의 자신을 잠시 봉인한 그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무심하게 훑었다. 감탄이나 위축감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은 이 저택의 구조, 경호원들의 배치 감식 카메라에 사각지대 등을 빠르게 분석하며 가상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이곳은 앞으로 그녀의 전쟁터가 될 곳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집사가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저는 이 집의 집사 김비서라고 합니다. 그의 표정은 공손했지만 그의 눈은 호기심과 경계심을 숨기지 못하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길거리 노점상 출신이라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문 속의 여인을 직접 확인하려는 듯했다. 안으로 드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권태무는 이미 서재로 향한 뒤였다. 유진은 김 집사의 안내를 받아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영롱한 빛을 뿜어냈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가구 하나하나가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돈과 권력의 무게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복도의 도열에 있던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유진은 자신을 향한 무언의 평가를 느낄 수 있었다. 경멸의심,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 그들은 그녀를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운 좋은 여자, 혹은 곧 쫓겨날 불청객으로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유진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집사를 따라 걸었다. 그녀의 이러한 태연함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주눅이 들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지 마치 이곳의 원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다. 권태무의 서재는
저택의 규모만큼이나 웅장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고, 나머지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빽빽하게 들어찬 책들로 채워져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원목 책상에 권태무가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왔으나 권태무가 고갯짓으로 그녀에게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유진이 자리에 앉자 변호사가 그녀에게 두툼한 서류를 내밀었다. 혼인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계약서 내용입니다. 사모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회장님께서 천무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승계받으시는 시점부터 최소 1년으로 하며 이후 상호 합의해 연장 혹은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사모님은 권태무 회장님의 법적 아내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관계를 연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유진은 변호사의 말을 자르고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조항들을 훑어 내려갔다. 그녀의 시선은 특히 위약금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항목에서 오래 머물렀다. 권태무는 팔짱을 낀 채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보통 여자들처럼 돈이나 보석 사치품에 대한 조항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부분만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10여 분 후 유진은 계약서에서 고개를 들었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저는 제 개인 소유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고 싶습니다. 물론 천무그룹의 보안에 위배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당황하며 권태무를 쳐다봤다.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요구였다. 권씨 가문의 사람들은 모두 그룹에서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 통신망만을 사용해야 했다. 이유가 뭐지? 권태무가 물었다. 세상과 단절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해서 제 원래 세상과의 끈을 놓고 싶지는 않군요.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내가 외부와 어떤 소통을 하는지 감시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허락된 통로를 만들어주는 편이 관리하기 쉬울 겁니다. 그녀의 말은 솔직했고 동시에 도발적이었다. 권태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어차피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몰래 외부와 접촉할 방법이야 얼마든지 찾아낼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양지로 끌어내어 통제하는 편이 나았다. 조다. 허락하지. 단 모든 통신 기록은 우리 쪽 보안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에 상관없습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몇 겹의 암호화와 우회 경로를 통해 자신의 진짜 통신 내용을 숨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변호사는 돌아갔다. 서재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제부터 당신은 이 집의 안주인이다. 권태무가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이면 언론에 우리의 결혼 사실이 대서특필될 거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다는 진부하지만 잘 먹히는 스토리로 포장될 테니 누가 묻거든 그렇게 대답하도록. 알겠습니다. 당신의 방은 내 침실 바로 옆이다. 외부에는 우리가 같은 방을 쓰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 내 침실 스위트 안에 있는 작은 거실과 서재를 당신이 사용하게 될 거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김 집사에게 말해. 그의 말은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막 부부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감정적 교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목적을 위해 맺어진 동맹 관계일 뿐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그녀에게 배정된 호화로운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방은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화려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꿈같은 현실에 감격했겠지만 유진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몸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전파 탐지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림 액자 뒤 샹들리에의 장식 전화기와 TV까지. 그녀의 손길은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예상대로 몇 군데에서 미세한 신호가 감지되었다. 최고급 도청 장치와 몰래 카메라였다. 권태무가 그녀를 시험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둔 것이 분명했다. 유진은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장치들의 종류와 성능을 파악한 뒤 그것들이 감지하지 못할 사각지대를 계산해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평범한 모습을 연기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유진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감시장치의 사각지대로 이동해 자신의 소지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위성 접속이 가능한 특수 제작된 초소형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요구해서 얻어낸 개인 통신망을 통해 저택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천무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철옹성 같았지만 그녀는 과거 밤그림자 시절 익혔던 기술을 이용해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그녀의 목표는 해킹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긴다. 그녀는 단지 시스템의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고 외부에서 시스템 내부로 침투한 비정상적인 신호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특히 윤성호 이사의 이름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접근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유진은 마침내 의미 있는 흔적 하나를 발견했다. 윤성호의 개인 서버에서 극비리의 외부의 특정 IP 주소로 데이터가 전송된 기록이었다. 그 IP 주소는 여러 국가를 거치도록 세탁되어 있었지만 유진은 그것이 3년 전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던 그 배후 세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끔한 모습으로 식당에 나타났다. 거대한 식탁에는 권태무와 그의 고모인 권화영 상무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권화영은 천무그룹의 실세 중 한 명으로 호시탐탐 조카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녀는 유진을 보자마자 대놓고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내가 그 애구나. 길거리에서 떡볶이나 팔던 애. 권화영이 비아냥거렸다. 태무야, 네가 제정신이긴 한 거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근본도 없는 애를 우리 집안에 들일 수가 있어. 권태무는 표정 변화 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고모, 제 아내입니다. 예의를 갖추시죠. 예의, 이 아이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인 것 자체가 예의 없는 짓 아니겠니? 권화영은 유진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얘 넌 돈이 얼마나 필요해서 이 결혼을 했니? 100억, 200억 원하는 금액을 말하렴. 내가 줄 테니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어때?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유진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수저를 들고 밥을 한술 떴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모님, 저는 돈 때문에 이 결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저는 회장님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권태무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갑작스러운 연기에 권태무조차 순간 당황해서 포크를 멈칫했다. 유진은 다시 권화영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고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근본이라는 것. 저는 길에서 음식을 팔았지만 단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며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살았죠.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권화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오히려 저는 궁금하군요. 고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단한 근본이라는 것이
과연 고모님을 저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지 말입니다. 식당 안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권화영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천박한 것 주제에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하지만 유진의 말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논리적이어서 쉽게 반박할 수가 없었다. 권태무는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역할을 맡은 이 여자가 호랑이 굴에 들어와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사나운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담이 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역할 줄 아는 전략가였다. 그의 입가에 또다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김민서 아니 그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존재였다. 권태무의 아내 김민서로서의 삶은 조용하고 단조롭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고 권태무와는 형식적인 아침 식사를 함께한 뒤 대부분의 시간을 저택의 거대한 도서관에서 보냈다. 사용인들은 그녀가 소설이나 패션 잡지를 읽으며 시간을 죽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책들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기업 재무인공지능 기술 시스템, 엔지니어링, 암호학. 그녀는 스펀지처럼 천무그룹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 지식을 흡수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권태무의 감시망에 빠짐없이 보고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내 그녀가 권태무의 아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은 그녀가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꿰맞추어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천무그룹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해 낮에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깊숙한 곳을 탐색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윤성호의 꼬리를 잡는 것이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의 이름이 깊숙이 연관된 하나의 프로젝트를 발견했다. 코드네임 프로메테스. 서류상으로 프로메테스는 천무그룹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세대 보안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였다. 명분은 완벽했다. 하지만 유진의 훈련된 눈은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찾아냈다. 첫째, 프로젝트의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추적이 어려운 유령 회사를 통해 집행되고 있었다. 둘째,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외부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내부 구조를 아는 사람이 본다면 핵심적인 알고리즘 부분이 통째로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마치 정문을 튼튼하게 만드는 척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뒷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은 구조였다.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프로메테스는 방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천무그룹의 모든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통로였다. 그리고 그 통로의 설계자가 바로 윤성호였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직 물증이 없었다. 그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기회가 필요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오늘 저녁 호텔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에 같이 가야겠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권태무가 무심하게 말했다. 대외적으로 우리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보여줄 첫 무대가 될 거다. 필요한 드레스와 보석은 이미 내 방으로 보냈으니 준비하도록.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행사에 천무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성호 역시 예외는 아닐 터였다. 그날 저녁 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전문 스타일리스트 팀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것은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였다. 그녀의 목에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길거리의 떡볶이 장수는 온데간데 없고 고고하고 기품 있는 재벌가의 안주인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권태무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옷과 보석이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듯한 자연스러운 위엄이 흘러나왔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왕이 깨어난 것 같았다. 괜찮군. 그가 짧게 말하고는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가자. 행사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입구에 나타난 권태무와 그의 새로운 아내에게로 쏠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소문 속의 신데렐라를 관찰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그녀의 근본을 시험하려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권태무의 팔짱을 낀 채 우아하고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다. 권태무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내심 놀랐다. 이런 자리에 처음 서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담대함이었다. 그는 여러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때마다 유진을 제 아내 김민서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유진은 그때마다 적절한 미소와 함께 가벼운 목례를 할 뿐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신중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지적인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왔다. 한 무리의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윤성호였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권태무에게 인사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이분이 말로만 듣던 사모님이시군요. 천무그룹의 부사장 윤성호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진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다. 3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스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서입니다. 윤성호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상한 기시감,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특히 감정 없이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저 눈빛. 냉철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그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한유진은 죽었어. 내 손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 그는 자신의 의심을 떨쳐내려는 듯 일부러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사모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셨다니. 두 분의 러브스토리가 요즘 장안의 화제입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유진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겸손하시군요. 회장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신데 그런 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보통의 매력으로는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마치 덫을 놓는 사냥꾼처럼 그녀의 과거를 떠보려는 질문을 던졌다. 신뢰가 안 된다면 회장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권태무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다. 명백한 결례였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며 자신이 직접 대처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별것 아니었습니다. 명동에서 작은 노점을 운영하며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마치 순진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덧붙였다. 그러고 보니 부사장님께서 담당하시는 프로메트스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차세대 AI 보안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윤성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프로메테스는 아직 대외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극비 프로젝트였다. 그녀가 어떻게, 특히 시스템의 다중계층 방어벽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조는 내부에서 허가된 사용자에 의해 제로데이 공격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외부 침입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윤성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제로데이 공격, 트로이 목마. 이것은 떡볶이를 팔던 여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만이 사용하는 용어였다. 그녀는 지금 프로메테스의 가장 핵심적인 취약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임원들은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윤성호와 권태무는 달랐다. 윤성호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정체가 뭐지, 설마. 아니, 불가능해.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다. 하하, 사모님께서 정말 박식하시군요. 그런 부분까지 염려해 주시다니 저희 개발팀이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른 화제로 말을 돌리며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눈앞의 여자에 대한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죽었던 유령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권태무는 이 모든 대화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김민서 그녀는 어떻게 그런 전문 용어를 알고 있는 거지?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성호의 심장을 겨눈 예리한 비수였다. 그는 윤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 순간 권태무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범한 침착함, 도서관에서 읽던 전문 서적들, 그리고 방금 전 최고 보안 전문가의 허를 찌른 날카로운 질문까지. 김민서. 그녀는 결코 평범한 떡볶이 장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방금 전 그녀가 칼끝을 겨누었던 윤성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행사장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던 것이 단순한 비즈니스적 거리감이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정체를 탐색하는 팽팽한 긴장감과 위험한 호기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권태무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계약 결혼의 상대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삶에 뛰어든 가장 흥미롭고 가장 위험한 변수였다. 자선 행사가 끝나고 며칠 동안 저택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권태무는 유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다. 유진 역시 그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녀는 권태무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섣불리 내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아내로서 세상에 공표되었고 윤성호라는 공동의 적을 암시함으로써 그에게 이용 가치를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윤성호는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감지하고 유진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김민서라는 이름의 고아 출신 떡볶이 장수라는 완벽하게 조작된 신상 정보뿐이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녀의 과거는 안개처럼 모호했고 그것은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기 위해, 그리고 만약 자신의 예감이 맞다면
그녀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설계한 프로메테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사건은 평온한 오후에 터졌다. 천무그룹의 심장부인 중앙 데이터 서버실에 최고 등급의 비상 경보가 울렸다. 외부로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의 침입이 감지된 것이다. 그룹의 자랑인 최정예 보안팀이 즉시 대응에 나섰지만 그들의 노력은 무의미했다. 해커는 보안팀의 모든 방어벽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도 손쉽게 뚫고 들어왔다. 시스템은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했고 그룹의 1급 기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권태무는 긴급 보고를 받고 즉시 전략 상황실로 향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없이 많은 경고 메시지와 함께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끔찍한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다. 보안팀장과 전문가들이 스크린 앞에 모여 식은땀을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권태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대는 보통 해커가 아닙니다. 저희의 모든 대응 패턴을 미리 읽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내부 구조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 자의 소행 같습니다. 보안팀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바로 그때 전략 상황실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유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권태무가 굳은 얼굴로 물었다.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유진은 동요 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데이터가 유출되는 상황이 표시된 메인 스크린을 응시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보안팀장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권태무는 달랐다. 그는 자선 행사에서 윤성호의 허를 찔렀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시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빈 콘솔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의자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분위기가 변했다. 조용하고 우아했던 재벌가의 안주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철하고 치밀한 지휘관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보안팀원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사용하는 언어와 접근 방식은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것이었다. 그녀는 해커의 공격을 막는데 급급했던 보안팀과는 달리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어 공격의 근원지를 직접 추적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지금 즉시 프로메테스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서 1번 백도어 포트를 강제로 차단해 주십시오. 3분 안에 실행하지 않으면 중앙 서버 전체가 파괴될 겁니다. 그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네, 1번 백도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상시에도 사용하지 않는 더미 포트입니다. 보안팀장이 반박했다. 존재합니다. 당신들이 모를 뿐이죠. 유진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 공격은 외부 침입이 아닙니다. 프로메테스 시스템 자체에 심어진 악성 코드를 이용한 내부 공격입니다. 해커는 지금 당신들의 눈을 외부로 돌려놓고 뒤로는 아무도 모르는 백도어를 통해 모든 것을 빼내고 있는 겁니다. 서두르세요.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에 보안팀장은 권태무를 쳐다보았다. 권태무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유진이 말한 대로 명령을 실행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7번 포트가 차단되는 순간 거짓말처럼 데이터 유출이 멈췄다.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유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방심하긴 이릅니다. 쥐새끼가 궁지에 몰렸으니 이제 곧 자기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려 할 겁니다. 그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해커의 경로를 역추적하여 그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해커 역시
필사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도주하고 있었다. 스크린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두 천재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몇 분간의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유진은 마침내 해커의 접속 위치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잡았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스크린에 표시된 위치는 바로 천무그룹 본사 건물의 32층 부사장실이었다. 윤성호의 사무실이었다. 그 순간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윤성호 부사장이 이 모든 사태의 배후였다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권태무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유진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아무런 미련 없이 상황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잠깐, 권태무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외감과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지? 유진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저는 당신의 아내 김민서입니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다. 권태무는 그녀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능력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그 모습은 그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미지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적이자 동시에 그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들 사이의 계약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신뢰와 배신 사랑과 증오의 경계선 위에서 두 사람의 위험한 줄타기가 막 시작된 참이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깨달은 윤성호는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막아선 정체불명의 실력자. 그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김민서라는 여자와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의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명백한 적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망령 한유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에게 연락해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가동해야만 했다. 천무그룹 해킹 사건의 여파는 거대했다. 이사회의 긴급 소집 내부 감사의 착수, 그리고 윤성호 부사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윤성호는 생각보다 훨씬 교활한 뱀이었다. 그는 자신이 해킹의 배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잡히기 전에 모든 혐의를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 그는 직위에서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자유의 몸으로 활보하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권태무와 유진의 관계는 그날 이후로 미묘한 변화를 맞았다. 권태무는 더 이상 그녀의 정체를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침묵 속에서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수준에서 세상을 보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택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치는 순간에는 말없이도 서로의 의도를 읽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과 기묘한 동질감이 공존했다. 그는 밤마다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그녀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전쟁에서 그녀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유진은 윤성호가 법망을 빠져나간 것에 대해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애초에 그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뱀이 굴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궁지에 몰린 윤성호는 이제 더욱 필사적이고 위험한 수를 쓸 것이 분명했다. 사냥꾼이었던 유진은 이제 스스로를 미끼로 던져 숨어있는 진짜 사냥감을 끌어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며칠 후 유진은 암호화된 개인 통신망을 통해 의문의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발신자는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처리되어 있었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예산 3년 전 K 지휘관의 마지막을 알고 싶다면 내일 자정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로 혼자 와라. 경찰이나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타나는 순간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K 지휘관. 그것은 그녀의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았던 3년 전 바로 그 함정에서 그녀를 구하고 대신 목숨을 잃은 지휘관의 코드네임이었다. 그의 죽음은 유진에게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이자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명백한 함정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윤성호가 그녀를 어둠 속으로 끌어내기 위해 던진 너무나도 조악하고 감정적인 미끼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 미끼를 거부할 수 없었다. 만약 만에 하나라도 그의 마지막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면 그날 밤 유진은 권태무에게 몸이 좋지 않아 먼저 쉬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방 안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진짜 장비들을 꺼냈다. 군용 등급의 초소형 무정이, 야간 투시경 다목적 나이프, 그리고 분해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소음기 장착 권총. 그녀는 능숙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장비들을 점검하고 몸에 착용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검은색의 몸에 꼭 맞는 활동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재벌가의 안주인 김민서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오직 밤그림자의 최정계 요원 한유진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소리 없이 저택을 빠져나왔다. 권씨 가문의 철통 같은 경비 시스템은 그녀에게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못했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과 감시 카메라의 회전 각도를 완벽하게 계산하여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녀가 방을 나서는 순간 권태무의 개인 집무실에 있는 모니터에 작은 경고등이 켜졌다. 그는 유진의 방에 설치해둔 감시장치 외에 그녀의 안전을 위해 창문과 문에 별도의 미세 센서를 부착해 두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한밤중에 저택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위험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경호팀장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위치 추적기 신호를 따라가. 단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내 명령을 기다려. 유진은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밤의 도로를 질주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탈출 계획을 머릿속에 그려놓은 상태였다. 약속 장소인 인천항 제7부두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바닷바람에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멀리 숨겨두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폐창고로 접근했다. 그녀의 감각은 최고조로 날카로워져 공기의 미세한 흐름과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창고 주변에는 여러 명의 매복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위치와 무장을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했다. 윤성호는 그녀를 단순한 정보 요원이 아니라 완벽한 전투 요원으로 간주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분명했다. 유진은 정문으로 들어가는 대신 건물의 측면을 타고 조용히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낡은 환풍구를 통해 소리 없이 창고 안으로 잠입했다. 창고 내부는 희미한 정우 빛만이 비추고 있었고 먼지와 녹슨 쇠 냄새가 진동했다. 중앙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윤성호가 앉아 있었다. 왓건, 역시 한유진이야. 정문으로 순순히 걸어 들어올 리가 없지, 아였지. 윤성호가 어둠 속의 유진을 향해 말했다. 마치 그녀가 어디로 들어올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순간 창고의 모든 출입구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여러 방향에서 켜지며 유진이 숨어있던 그림자를 포함한
창고 내부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사방에 숨어있던 무장한 괴한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며 그녀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3년 만이네. 내 최고의 작품. 윤성호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네가 살아있을 줄은 몰랐지만 다시 만나니 반갑군. 내 덕분에 내가 조직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는지 몰라. K 지휘관님은 어디에 계시지? 유진이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증오가 담겨 있었지만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아, 그 늙은이 물론 죽었지. 아주 고통스럽게. 윤성호가 조롱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유진이 꼭 살아남아라. 하하,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 그 늙은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걱정뿐이더군. 그의 말이 유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내 차례다, 한유진. 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넌 처음부터 제거되었어야 할 변수였지. 하지만 걱정 마라. 외롭지는 않을 거다. 내 스승이 기다리는 곳으로 곧바로 보내줄 테니. 윤성호가 손짓하자 괴한들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사방이 총구로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윤성호. 내 훗날 잡기 위해 최고의 사냥꾼들을 풀었겠지. 하지만 한 가지 잊은 게 있어. 그녀의 눈빛이 늑대처럼 번뜩였다. 궁지에 몰린 사냥감은 때로는 사냥꾼보다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말이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진은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기민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총알들을 고개와 같은 몸놀림으로 피하며 순식간에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총을 빼앗아 인간 방패로 삼는 동시에 다른 괴한들을 향해 정확한 사격을 가했다. 땅땅땅. 소음기가 장착된 총성이 조용히 울려 퍼질 때마다 괴한들이 비명과 함께 쓰러져 나갔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유진은 어둠과 지형지물을 이용해 유령처럼 움직이며 적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포식자였다. 당황한 윤성호가 소리쳤다. 뭘 하는 거야? 당장 전연을 쏴.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공포에 떨며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한참의 총격전 끝에 창고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윤성호를 제외한 모든 괴한들이 쓰러져 있었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총이 들려 있었고 그 총구는 정확히 윤성호의 미간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군.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윤성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져 나가며 수십 개의 눈부신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권태무의 경호팀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권태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된 유진과 공포에 질린 윤성호를 번갈아 보았다. 유진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윤성호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권태무를 향해 외쳤다. 회 회장님, 저 여자가 미쳤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유진의 총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권태무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윤성회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복수만이 존재했다. 폐창고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세 사람, 세 개의 욕망이 차갑게 충돌하고 있었다. 복수를 눈앞에 둔 한유진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권태무, 그리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윤성호. 수십 개의 총구가 안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윤성호를 겨누고 있는 유진의 총구가 있었다. 그만둬. 권태무가 나지막이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그녀의 싸늘한 눈빛에 걸음을 멈췄다. 비켜요.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윤성호에게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건 내 싸움이에요. 여기서 그를 죽이면 당신은 살인자가 될 뿐이야. 권태무가 이성적으로 설득했다.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당신의 명예도 K 지휘관의 억울함도 풀리지 않아. 그를 살려둬야 해. 살려서 그 배후에 있는 모든 것을 뿌리 뽑아야지. 그게 진짜 복수 아니었나. 권태무의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3년 동안 어둠 속에서 버텨온 이유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스승의 명예를 되찾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원수를 보자 이성의 끈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바로 그 순간 궁지에 몰린 윤성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와중에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하하하, 늦었어. 권태무 날 죽여봐, 한유진. 내가 죽는 순간 프로메테스의 모든 데이터는 적대국의 정보부로 자동 전송될 거다. 천무그룹의 기밀뿐만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국방기술과 안보 시스템에 대한 자료까지 전부 다 내가, 바로 데드맨 스위치 그 자체다. 내가 죽으면 천무도 이 나라도 끝장이야.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권태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윤성호는 단순한 기업 스파이가 아니라 국가를 팔아넘기려 한 반역자였다. 이제 알겠나, 난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윤성호는 자신의 손에 들린 패가 절대적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몰랐다. 지금 그의 앞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밀 요원과 그 요원의 능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신뢰하는 최고의 지략가가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유진과 권태무는 짧게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보이지 않는 대화가 오갔다. 유진은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다. 그녀는 권태무를 믿고 자신의 역할을 시작하기로 했다. 유진은 천천히 윤성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총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 넌 대단한 패를 쥐었어, 윤성호.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궁금하지 않아. 3년 전 네가 날 죽였다고 확신했던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윤성호는 순간 당황했다. 그녀의 화제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네온 언제나 그랬지. 항상 남을 이용하고 버리는 데만 능숙했어. K 지휘관님의 신뢰를 얻고 내 동료들을 속이고. 넌 그분께서 널 얼마나 아끼셨는지 모르지. 유진은 그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그의 정신을 과거의 기억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예리한 칼날이었다. 유진이 그의 시선을 완벽하게 자신에게 고정시키는 동안 권태무는 소매 끝에 숨겨진 소형 통신장치를 통해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박 실장, 지금부터 내가 보내는 좌표를 확인해. 프로메테스 시스템의 메인 프레임과 연결된 해외 서버일 가능성이 높다. 사모님이 해킹 사건 때 확보해둔 시스템 구조도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윤성호의 데드맨 스위치를 무력화시켜. 시간은 5분 주겠다.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천무그룹의 최고 기술 책임자 박 실장의 손이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장이었다. 유진이 앞에서 시간을 버는 동안 뒤에서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이버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네온 지휘관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알아. 유진은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분은 무너지는 건물 잔해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을 부르셨어. 널 구해야 한다고.
넌 그 믿음을 배신한 거야. 닥쳐, 그 입 닥쳐. 윤성호가 괴로운 듯 소리쳤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그의 자신감은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눈앞에 유진에게만 쏠려 있었다. 1분, 2분, 3분. 숨막히는 시간이 흘렀다. 윤성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소형 기폭장치를 꺼내려 손을 움직였다. 수동으로라도 데이터를 전송하려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바로 그 순간 권태무의 귓속에 있던 통신장치에서 완료라는 짧은 신호음이 들렸다. 권태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윤성호를 향해 천천히 말했다. 소용없다, 윤성호. 네가 믿고 있던 그 데드맨 스위치는 방금 전 영원히 해체되었으니. 뭐라고? 윤성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폭장치를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의 마지막 생명줄이 끊어진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절망과 광기뿐이었다. 윤성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래, 끝났어. 하지만 나 혼자 죽지는 않아. 그는 갑자기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마지막 순간 그녀를 물고 늘어지려는 짐승 같은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그의 몸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리고 그녀는 방가쇠를 당기는 대신 총의 개머리판으로 그의 뒷목을 강타했다. 윤성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녀가 방가쇠를 당길 수도 있었다. 3년의 고통을 한 발의 총성으로 끝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K 지휘관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정의와 시스템을 자신의 손으로 더럽히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지만 공적인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땡그랑하는 금속성 소리가 고요한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지난 3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그 소리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휘청거렸다. 그때 권태무가 다가와 그녀의 몸을 부축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 안전장치를 걸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값비싼 슈트 재킷을 벗어 피와 먼지로 얼룩진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재킷에서는 그의 청과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것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유일한 온기였다. 경호팀이 신속하게 움직여 기절한 윤성호를 결박하고 증거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권태무의 부축을 받으며 지옥 같았던 폐창고를 걸어 나왔다. 밖에는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을 짓누르던 과거의 그림자도 그 여명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권태무의 차에 오르며 유진은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의 재킷을 무의식적으로 여몄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두 사람은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이자 서로의 상처를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윤성호가 체포된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천무그룹의 전 부사장이자 국가안보조직의 배신자였다는 그의 실체는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가 빼돌리려 했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그의 범죄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었던 끔찍한 반역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권태무와 천무그룹은 국가안보에 협력한 공을 인정받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권태무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졌다. 그 떠들썩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낙선제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유진은 그날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그녀의 방에서 보냈다.
지난 3년간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복수는 끝났고 과거의 악몽은 이제 지나간 역사가 되었다. 권태무는 그녀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 그녀의 방 앞에 식사를 가져다 두고 조용히 물러났다. 때로는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어깨까지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계약서의 조항이나 팽팽한 긴장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말없이도 서로를 배려하고 걱정하는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재킷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 그 재킷은 어느새 그녀의 의자 위에 조용히 걸려 방 안에 익숙한 풍경이 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 한 통의 공식적인 연락이 왔다. 밤그림자의 새로운 사령관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다. 유진은 권태무의 서재에서 그를 맞았다. 새로 부임한 사령관은 K 지휘관의 오랜 동료였던 인물이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조직이 자네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K 사령관님을 그렇게 보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번에 자네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었네. 윤성호와 그 배우 세력까지 모두 일망타진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자네 덕분이야. 그는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한유진 요원, 오늘부로 자네의 모든 혐의는 공식적으로 무효 처리되었네. 자네의 신분과 명예는 완벽하게 복권되었고 작전 중 사망 기록은 특별 임무 수행 완료로 정정될 걸세. 이건 자네에게 수여될 국가 최고 무공 훈장일세. 유진은 묵묵히 서류를 받아들었다. 3년 동안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자신의 이름과 명예였다. 조직으로 돌아와 주게. 사령관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하네. K 사령관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무너진 조직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게. 자네에게 그럴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밤그림자, 그녀의 삶 그 자체였던 곳, 그녀는 당연히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서재 창밖으로 이 저택의 정원을 그리고 어느새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게 된 이곳의 풍경을 향했다. 그리고 그 풍경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을 지켜봐주고 있는 권태무가 있었다. 사령관이 돌아간 후 유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녀는 더 이상 3년 전의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민서로서 길거리의 삶을 배웠고 권태무의 아내로서 권력의 세계를 경험했다. 그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변했다. 그날 밤 보름달이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유진은 테라스에 서서 달을 보고 있었다. 그때 권태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2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의 혼인 계약서였다. 이제 이건 필요 없겠지. 그는 유진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밤바람에 흩날렸다. 당신과의 계약은 끝났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은 자유야. 밤그림자로 돌아가도 좋고 아니면 세상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도 좋아. 당신이 되찾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좁혀졌다. 만약 당신이 돌아갈 곳도 떠날 곳도 정하지 못했다면 내 옆에 머무는 건 어떻소?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에게 화려한 삶이나 안락한 미래를 약속할 수 없소. 당신은 그런 것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아니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대신 나는 당신에게 내 옆자리를 약속하겠소.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로서의 자리 말이오. 당신의 과거를 모두 이해하고 당신의 능력을 존중하며 당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동반자로서. 그렇게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소. 그것은 재벌 총수의 거만한 제안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건네는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유진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었던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과거의 유령을 쫓는 밤그림자의 요원도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내던 김민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저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한 여자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달 후 천무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권태무의 옆자리에는 언제나처럼 그의 아내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조용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무그룹 리스크 관리팀의 신임 팀장 한유진이라는 명패를 달고 날카로운 분석과 대담한 전략으로 임원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던 여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 된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회장실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피곤하지 않아 권태무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유진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한 사고로 시작되었고 위험한 계약으로 묶여 있었으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피어났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과거를 넘어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다. 한때 세상을 속여야 했던 그녀의 진짜 신분은 이제 그가 사랑하는 그녀의 모든 것이 되었다.